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시 못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청춘들의 기약 없는 하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 파병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북한 포로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야말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줄인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유학이라더니 전장에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전사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A lot of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They came over to fight, and a large portion have been wiped out. 자, 이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북한군 포로가 일단 한국 언론과 최초로 처음 인터뷰에 나섰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군인들 어디서 어떤 직위를 가진 군인들입니까? 일단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달 9일에 우크라 전장에서 생존된 북한군 군인의 목소리, 이제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오늘 실제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한 명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대 초중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사회 초년병이나 대학생 나이잖아요. 먼저 네. 리모 씨 기억하실 거예요. 오른턱 그 총상을 입어서 당시에 처음 발견됐을 때 붕대를 두르고 있었는데, 이 리모 씨의 경우는 26살이고요. 장교는 아니고 정찰 저격수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외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또 다른 백모 씨의 경우도 21살인데 소총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정찰총국 소속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둘 다 20대 초중반, 그야말로 젊디 젊은 나이인데 훈련이랑 또 노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손을 기자가 만져보니까 이게 나무 껍질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아서 파병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손이 굉장히 까칠까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예.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7월에 자강도에 홍수가 굉장히 심각히 났는데, 바로 이 리모 씨의 경우는 그 홍수 지원 투입이 돼 있다가 갑자기 지난해 10월 10일 날 훈련 받으러 유학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러시아 쪽으로 끌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학 간다는 얘기 듣고 또 훈련을 받으러 유학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결국 모르고 갔더니 전장에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두 병사 관련된 목소리를 공개를 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자, 조원봉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갈지도 현재 모르고 이렇게 파병이 왔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부모들조차도 지금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자녀를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정도만 낳아서 대부분 외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북한은 쇠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직보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쇠쌍둥이를 낳게 되면은 평양선언, 어디 지방에 있든 평양선언을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낳고 나면은 아이들을 국가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이 인구 확장에 관심을 가졌고, 근데 지금은 북한도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네. 북한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거든요. 그 둘 있는 집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들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죽으러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직까지도 파병 사실을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할 타이밍을 놓쳤죠. 이제 아름아름이 이제 알기 시작한대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모들은
동요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가 갔지? 죽었다는데 이제 조금씩 동요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장에 가 있더라. 그러면은 부모들이 사실 상당히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전장이다. 이런 말이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포로가 된 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요, 부모님이 성악에 계시지 못할 거라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는데, 20대 청년 북한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우리 인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줄이 나갔습니다. 자, 문성무 센터장님. 예.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턱을 다쳐서 뭐 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포로가 일종의 변절자처럼 몰린다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를 받나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 자체를 숨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파병 가면서도 실제 파병되는 사실을 모르고 유학 간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포로로 잡히게 되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걸 이제 국제사회에 다 공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 잡히지 말고 그냥 자폭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고, 네. 혹시 심리적 동요로 인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철저한 감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장에 나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고 싸웠다면 명예롭게 해줘야 되는데 예. 저렇게 뭐 일부러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절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폭을 강요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잡히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혹시 귀환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북한 계급상 이게 뭐 거의 하층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과거 6.25 전쟁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가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두 인원들은 이 얼굴도 공개가 됐고, 네.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원들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죽거나 네. 아니면 살더라도 정말 그런 정상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인터뷰를 한 실제 이 씨도 만약에 내가 뭐 전장에서 수류탄이 있었으면은 자폭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북한 병사들이 그러니까 전장에까지 가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체 또 누가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은 편제가 총참모부가 있고 이게 합참의 야전군이고 예. 이것보다 위계가 더 높은 게 총정치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단장이 있으면은 사단장 옆에 사단 정치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아, 그 그래요? 현장 전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걸 다 감시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해서 기록을 해서 생활 총괄을 해요. 네. 그리고 심하면 이제 상부에 올려보내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0명 중에 1명을 뭐 감시했다, 더 많을 거예요. 예. 훨씬 더 많은 감시원들이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 감시라는 사람들이 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길 무인기 조종사들이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인기 조종사들인데 이거를 일종의 뭐 대한민국 군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믿게 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사기거든요. 전쟁 의지.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여라라고 가리키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리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거든요. 근데 가서 미국을 위해서 캐나다랑 싸우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인도 모르고 간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있다. 왜냐? 교육을 평생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전투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러니까 잡히기 전까지는 그걸 믿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폭을 하느니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실이 알려지면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저 드론이 사실 한국군이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적개심을 좀 고취시켰다 이런 설명이군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이 아직도 이 파병 사실을 못 알리는 게 뭐냐면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네. 우리가 월남전 갔을 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싸울 때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저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차이도 없는데 저게 파병된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전투하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투 의지를 조작하는 거죠. 저기 한국군이 있다. 훈련을 하러 가서 실전처럼 싸운다고 해놓고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참 낯선 곳에 갑자기 떨어져서 싸워야 되는데, 자, 부모는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나라에서는 나를 감시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사기가 오를래야 사실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적 공격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위바키 억소 우리 수가 나보래 굴보비란 걸 없어 싸움은 용감하게 귀원이 못 왔는데 예원변 안 보이네 내리는 년 우리 수가 나보네. 자, 딱 센터장님, 들어만 봐도 한국어가 굉장히 어눌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눌한 한국말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는 이 심리전이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에요. 자, 이 전장에서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정말 강력한 무기, 장비,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전투력이라면 하나는 정신적인 전투력이에요. 정신전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른 말로 심리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 같은 경우는 속아서 갔어요. 그럼 지금 노래도 봤지만 우리는 속았네 그랬거든요. 네. 결국은 훈련하러 유학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보니까 전혀 전장 환경이 다르고 주위의 동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그럼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예.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실제 과거에도 보면 월남전에서도 그랬고 6.25 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이런 전반적인 심리전을 통해서 적들을 이 마음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귀순하게 만들고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적극적으로 예.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 씨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 북한군에게 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던 무기는 바로 이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 훈련할 때도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낯설면 뭐 뛰거나 움켜쥐 숨거나 뭐 그런 훈련을 하고 맞바닥에 총으로 쏘고 그런 훈련만 했지 무기로 직접 떨구는 훈련은 못 해봤습니다. 자, 뭐 북한군 사이에서는 마기 드론이다, 마기 무인기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좀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자, 센터장님, 그런데 북한군 한 10년씩 복무시키잖아요. 근데 공중 공격에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실제 두 인원이 다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찰총국은 정상적인 작전을 취하는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예. 특수작전, 다시 말하면 적 후방에 침투를 해서 교란을 하거나 또는 여인을 암살하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뭐 저격수도 있었고 예. 이 일반 소총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파병이 결정이 됐고 파병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드론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드론을 격추시키는 작전을 하고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인원은 지금 압록강 수해 복구하다가 현장으로 불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북한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개활지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장에 투입된 1만여 명의 인원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사상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또 입수를 한 음성이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처참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또 다른 북한군의 교신 음성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지금 화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루 은폐가 버스들 둘 부상당해서 지금 군의용지장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다리미리 밖에서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조준 못하고 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자, 센터장님, 뭐 네. 도하장, 그러니까 도하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집중 포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지원 요청에 뭐 다급한 사정까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단순하게 지금 후방을 맞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돼가지고 가장 최전선에 지금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포격을 받고 지금 한 명, 두 명씩 넘어가고 죽어 넘어가고 다치고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지금 무선 교신하는 내용이 지금 포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물론 일부는 후방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4천 명이 전 사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희생되는 최전선에서 이 무모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 교신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뭐 재정비 차원에서 일단 교전은 좀 멈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장은 또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인원이 실제 생포된 그 시점, 시간이 조금 흘렀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접촉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하루에 90명씩 전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예. 북한군이 지금 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후방에서 뭔가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 일부 무기를 위한 그런 요원들은 투입이 추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종전과 관련된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소강 국면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자, 북한군 이 씨,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씨가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겠다. 이게 한 뭐 80% 정도는 일단 결심을 한 상태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나설 차례입니까? 맞아요.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일단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했고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에 외교부에서도 정례브리핑 때 기자가 물었을 때 지금 헌법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예. 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마음, 의사를 표시한다면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정보위 보고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모 씨의 경우는 2015년에 입대해가지고 10년 동안 부모님도 제대로 못 만났대요. 생사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국에 난민 신청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거든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뜻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조원범 박사님. 자, 미국이 어쨌든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랑 일단 종전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김정은 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그러니까 북한군이 일부 전선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렇게까지 좀 진술을 하던데 자, 이 북한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이 파병 카드가 결국에 독배로 돌아올까요? 어떻습니까? 독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가서 전투력이 형편없다는 게 일단 증명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인민군에 대해서 지금 파병 그 유인 미끼가 노동당 입당, 평양 거주, 대학 입학 세 가지라는 설이 거의 유력하거든요. 네. 그럼 11,000명이 지금 평양에 거주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상위 군인들 돌아다닐 거고 전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됐다는 게 퍼질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파병을 해서 김정은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내 지금 달러 환율이 8,000원대에 지금 2만 원대로 폭등했거든요. 그럼 11,000명이 2만 원대로 폭등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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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대로 폭등했
대가를 받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련 가서 소련이면 같은 공산권이잖아요. 네. 소련 사람들도 한국은 좋아하는데 북한은 미개국 취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랑 북한은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국민 감정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파병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예. 그럼 이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전사자들의 부모죠. 외아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예. 지금 최소 1000명이 전사했다는 게 최소치가요. 그러면 김정은은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이제 장고 끝에 악수로 돌아오게 되겠죠. 북한 내부가 동요할 거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시군요. 자, 어쨌든 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종전 협상이 코앞에 다가와서 사실 김정은의 속내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외교관이 김정은을 좀 가까이서 목격한 경험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TV에서보다는 좀 작은 그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크고 막 비대해 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데 실제 봤을 때는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 작은 느낌이고 굉장히 얼굴이 빨간.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색색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축산기지들과 양호장, 남세원실과 부서 생산기지, 생산기지. 자, 영상만 봐도 어쨌든 숨이 좀 벅차 보이고 가까이서 보는 내가 다 숨이 찰 정도다 이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거동이 힘든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건강 상태.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보면 예. 이미 30살에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담배는 손에 안 들고 있는 장면이 거의 없고요. AI로 분석을 해보면 몸무게는 145kg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주로 와인을 마시면서 김여정하고 주로 이제 그 국정을 논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다 짜잘한 일들이에요. 뭐 설계 도면을 수천 장을 봤다느니, 뭐 학생 책가방 이름을 줘줬다느니, 그러니까 워커홀릭인데 할 필요가 없는 일들로 과로거든요. 네. 그 수면장애, 음주,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체중.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 뾰루지가 나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4년째 계속 있어요. 네. 저건 왜 안 떼는 거예요? 저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혹을 못 댔거든요. 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 부분은. 근데 새벽 5시까지 안 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한편으로 워커홀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내부 기강을 잡는데 좀 불안하다. 그만큼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설명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통치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국정원도 통치 스트레스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천출명장이고 위대한 전략가고 뭐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산림 전문가가 되고 때로는 수산업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관여 안 하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손을 대니까 가는 데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김정은은 정말로 이 내일 쓰러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센터장님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나 첩보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지금 전 그것보다도 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김정은이 뭐 미국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국가론 뭐 통일지국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김정은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정은이 최근에 보면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결속을 시키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밤에 잠 못 자는 것은 결국은 워커홀릭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불안, 그런 불안들이 보면 경호를 강화한다든지 예. 자신을 우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주민들을 뭐 3대 악법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두려움, 초조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김정은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어쨌든 파병 소식도 북한이 이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퍼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설도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좀 퍼지지 않을까요? 김주애가 나왔을 때 퍼졌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바로 김정은이 2009년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나 3년 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오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어린 여자애. 김주애가 2013년생인데 2022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9살 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계자처럼 다니거든요. 그럼 머릿속에는 뭐죠? 북한의 봉건적인 이 정치 문화에서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후계 수업을 받는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김정은 나오고 나서 몇 년 못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어디 정상회담을 가면 김정은 머리카락조차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비닐을 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뭐 추정이지만 그럼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만청산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 만수무강 연구소거든요. 그 연구소에 연구사가 여기 와 계세요. 그분하고 한번 대담을 진행해 봤는데 50전으로 보더라고요. 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오래 살 수가 없죠. 저런 모든 그 나쁜 요인을 갖고 있는데 물론 사람 수명은 알 수가 없죠. 하늘이 정하니까. 그러나 객관적이라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죠. 네, 이렇게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문성무 센터장과 이남희 기자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다음 주제는 쉴 새 없이 욕해입니다. 지난해 2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좀 특별 근로감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방송사 특히 MBC 같은 데는 꼬마의 직장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꼬마의 직장에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그분이 꿈을 이루진 않고 죽음이 되어서 나온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좋은 젊은이가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저희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형식으로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꼬마의 직장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김문수 장관도 뭐 적극적인 입장을 좀 피력했지만 자, 앞서 채널A 단독 보도로 오 씨가 생전에 썼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의 잘못을 샅샅이 모아서 윗선에 제출을 했고 또 단체 카톡방에서 나를 쉴 새 없이 욕했다. 이런 내용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며 또 어떤 근무 환경에서 저렇게 욕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어쨌든 단체 카톡방에 오 요한나 씨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용찬 위원장, 그러니까 유족 측을 통해서도 선배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공개가 되긴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좀 어떤 정황을 밀어볼 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없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오요한나 씨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 마음의 상처를 겪었을런지 그 단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또라이 상대해 줬더니 뭐 술 냄새가 났다. 잘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다. 정말 기상캐스터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 단톡방에 도배를 했다. 그래서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일삼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단톡방에 오요한나 씨는 참여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배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요한나 씨만 빼고서 단톡방을 개설했고 그 개설된 단톡방에서 오요한나 씨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런다고 오요한나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요. 오요한나 씨가 그 유서를 보면 원고지 200자 분량 원고지에 17장의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상처, 고통이 깊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요한나 씨가 2021년 5월에 MBC 기상캐스터로 취직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었고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식당 설거지 알바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 2022년도 MBC로부터 받은 연간 급여가 1,6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그러한 급여를 받았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고은 변호사. 네. 선배들이 어쨌든 날 쉴 새 없이 욕하더라 이런 말을 혼자 보는 좀 일기장에 적는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짐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태양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려면 예. 이 업무의 적정선을 넘어서서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폭언이나 비난, 또 모욕적인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요한나 씨의 일기장을 보면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 또 모욕적인 언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태양에는 해당되는데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요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언론사의 프리랜서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에 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적용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법은 소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요한나 씨가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쟁점이고요. 만약에 이 해당 언론사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면 오요한나 씨가 비록 이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하늘에서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일기장을 보면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를 좀 부인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면서 술이나 마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보도들에 따르면 오 씨가 생전에 우울증 진단을 또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씨가요, 우울증 진단을 실제 정신과에서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와 우울 증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 씨의 모친의 진술에 따르면요, 오 씨가 실제로 수면제를 먹었고 아침 또 6시에 하는 새벽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새벽 방송 하려면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가 않아서 여기에 술까지 마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꾸만 이런 약물이나 또 이러한 술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본인의 모습이 또 너무 싫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쓰리잡을 뛰면서 어떻게든 몸을 좀 힘들게 만들어서 이런 약물에 대한 의지를 좀 줄이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또 모친이 오열하면서 심경을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괴로워했던 오 씨는요, 세상에 구조 요청도 보냈습니다. 이 일기를 쓰기 전에 MBC 관계자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오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어요.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해요. 제가 표현도 되게 서툴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살갑게 한다던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보면은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더 화나신 상태인 것 같다. 제가 오해를 좀 많이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표현들만 봐서는 오 씨 본인이 좀 처한 상황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본인 탓으로 좀 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도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MBC 관계자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또 다른 선배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또 오 요한나 씨에게 또 다른 화가 입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무서워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이건 좀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오 요한나 씨의 호소에 당시 MBC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들은 또 기자들도 항상 좋은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선배 관계는 잘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변호사. 네. 내부적으로 좀 잘 풀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지 않습니까? 그 직장 내에 심지어 선후배 관계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하가 분명한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원만히 풀라라는 이런 조언이 과연 타당한 조언인가? 그리고 피해자가 감히 그러한 시도조차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섣부르게 또 개입을 했다가 또 사실은 캐스터들 사이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더 오 씨가 힘든 상황에 처할까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관리자로서는 이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다수인 상황이고 가해자가 지위적으로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적절히 개입을 해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해자들을 불러다가 관리자로서 좀 조언을 적극을 했더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자, 박용차 위원장.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요한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렇죠.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요한나 방지법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현재 법에는 근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를 누구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범위를 넓혔죠. 보호 대상을 넓힌 건데 따라서 그 오요한나 씨와 같은 프리랜서들도 같이 보호를 받고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서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피해 구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고 오요한나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나 사실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요, 북한의 포로 요청 시에 전원 수용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포로 전원이 수용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우크라이나에도 현재 전달을 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군들이 80% 정도는 뭐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핵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할 확고한 요즘 미국 내에서는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게 나온 건데, 자, 김민석 위원, 이 시나리오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크게 2가지 수단으로 핵 공격을 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수단으로는 화성 17이라고 하는 ICBM을 사용해서 북한 본토에서 미국 워싱턴을 향해 대륙간 공격을 한다. 아, 저렇게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북한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KN-23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거리 탄도탄을 사용해서 미국 서해안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다. 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래픽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니언 여기서 KN-23을 발사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시나리오, 가설까지 나오는 건데 자, 이 가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 이후에 오히려 근데 미국이 더 강력한 보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미국이 처음엔 당황을 합니다. 처음에 당황을 하다가 이제 보복을 천명을 하죠. 그래서 평양 인근에 이제 평성에서 ICBM이 솟구쳐 오르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23분 후에 미 대통령이 한 50발 정도의 미니트맨 3 ICBM, 그리고 8발 정도의 트라이던트 2 SLBM으로 반격을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82발 정도의 핵탄두로 이제 북한의 지도부, 군사시설, 핵 발사장을 타격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 수행을 위해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사일 사일로에서 ICBM들이 솟구쳐 오르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자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오판을 하고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 핵 공격을 가하는.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멸로 향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일단 시나리오 가설일 뿐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그런데 자, 이 가설에서 한반도의 미래까지 예측을 했다면서요? 네, 한반도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위협되는 게 우리 수도 서울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특히 장사정포에 탑재된 화학무기가 아주 위협적인데요. 일부 학자들에 관해서는 북한이 2,500톤 이상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무기가 이제 사린가스, 그러니까 온진리교 사태나 이럴 때 썼던 신경작용제 가스를 서울에 뿌렸을 경우 약 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연기처럼 퍼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네, 화학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저렇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치명적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저런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보호 장구가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사망하지 않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모든 상황이 가설일 뿐이지만 그래도 가설이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이 핵무기라는 게 말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미국 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했다. 미국 땅에 이르는데 채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워싱턴 DC나 뉴욕 쪽으로 날아가는데 채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미국 대통령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판단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거기서 이제 대응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도 또 거기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 시간을 다 합쳐서 1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건데 물론 가설이라서 진짜 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과거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끔찍한 핵전쟁을 그야말로 코앞에서 피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냉전 시대 땡땡 때문에 핵전쟁 터질 뻔했다. 땡땡 때문에 냉전 시대니까 소련 아닐까요? 소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소련 때문은 아닙니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이 깜짝 놀라실 때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1983년 9월 25일 정확하게 그날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을 향해서 그 ICBM 5발이 날아간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스타니슬라프 예그라보비치 중령이 소련 중령입니다. 이게 설마 하면서 이제 그 경보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죠. 나중에 알려진 일인데 이게 미국 영토에서 진짜로 뭘 발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반사되는 햇빛이 위성을 오작동시킨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그런 일이죠.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1962년에도 그 핵무장을 한 소련 잠수함 4대가 대서양 북대서양 바하마 제도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인근에서 이 폭로에 훈련을 하던 미군이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한다 하면서 소련에 통보를 했는데 그게 위성 통신 두절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련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즉각
핵탄두 발사를 이 함장이 명령을 하는데 이 부함장이 겨우 설득을 했다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겨우 취소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긴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발사 암호를 부주의하게 관리했다, 그런 정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 사례가 많아요. 과거에 살펴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무기 발사 암호가 들어있는 카드를 그대로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코드를 교체할 시기가 돼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코드 교체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분실된 거를 알았거든요. 예. 실전이었으면 못 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다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맥나마라비 국방부 장관이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핵무기 발사 코드가 15년 동안 00000000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빨리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보안 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예전 일 같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지병인 전립선암 수술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 4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라는 곳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백악관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백악관이 몰랐어요. 그러면 국방부 부장관이 대리 임무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모르고 휴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주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핵 전쟁은 지금까지 좀 피해 왔는데, 자, 지금 이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성공 시나리오,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북한의 ICBM 기술이 일단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북한의 ICBM 기술은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성 15형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화성 15, 화성 17까지는 이제 액체 연료였는데 그 이후에 화성 18, 화성 19는 고체 연료로 이제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계서부터는 이제 미 본토 전역 15,000km를 달성한 시점에서부터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김민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지금 상황에서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과장된 면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모든 사건에는 양면이 성이 있듯이 실체가 있는 점과 아무래도 좀 부풀려진 점이 섞여 있습니다. 가령 부풀려진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실체가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을 때 이 핵 전문가들이 충격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핵물질을 빼낸 데 핵심적인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이 원심 분리기가 최신형인 탄소 복합제를 써가지고 이 생산량이 훨씬 많아진 걸 확인하고, 김정은이 그것을 시찰하면서 우리 그 북한군의 그 핵물질 생산량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이제 미사일 기술 관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 신형 미사일이 나오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화성 17형과 KN-23이 나왔지만 그 뒤로도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화성 19형까지 나오고, 액체에서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미사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성 19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고체 연료 ICB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넘어서 충분히 그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시나리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군사 상원의 미국 군사위원회에, 그러니까 북부사령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 생산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럼 나름대로 엄청난 정황을 갖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사 시험이 있어왔고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계 고도를 높인 고각 발사로 해서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실제 발사 시험이 없었고, 또한 제도력 기술이라 해가지고 초고고도에서 넘어올 때 핵탄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도한 기술에 대한 실증이 부족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거나 협력, 하다못해 과학자가 힌트만 잠깐 준다 해도 이 설계 기술을 굉장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엔진 기술만 좋은 ICBM 미사일에서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완성도가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만약에 진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쏜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미국이 사전에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죠. 미국은 우주 기반 적외선 관측 체계, 줄여서 시버스라는 위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주요 적성국을 24시간 관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정찰 위성이 바로 시버스 체계를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솟구치는 불꽃을 보자마자 그대로 알래스카나 미 전역에 있는 노라드라든지 전략군 사령부 등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곧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위성 체계가 미 전역에 이제 로데이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하워드 로렌젠 같은 탄도탄 추적함이 해상에서 삼각 측량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6초 내지 40초가 지나기 전까지 저 미사일이 어느 지역을 표적으로 해서 날아갈 것이다가 분석이 끝나요. 그래서 3분 정도가 지나면은 미 전략군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에게 그 보고가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6분 이내에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체계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자산 말고도 RC-235 코브라볼 같은 미사일 발사 전문 추적 비행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공위성과 신호위성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버적인 탐지도 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 쓰는 단순한 이제 방사능 수치의 변화 혹은 통신을 감청하거나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이런 종합적인 감시 자산들이 있고 요격 자산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듯이 그 앞서 위성 기반 그 탐지 체계로 탐지했을 때 GBI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승 단계 타격탄, 그 다음에 사드 우리한테도 익숙한 패트리어트 등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는 스탠다드 SM3와 같이 4중에서 5중 정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중에서 5중 방어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철균 연구원.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쏜다 이런 게 좀 조짐이 포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좀 요격이나 대응 체계가 좀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있죠? 펜타곤 지하에는 국가군사지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군사지휘센터에서 요격 명령을 이제 하달을 하면은 그걸 받은 샤이엔산의 복합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노라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있어요. 거기서 요격 명령을 알래스카주에 하달을 합니다. 이 알래스카주에 보면은 GMD 체계들이 쫙 배치가 돼 있거든요.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체계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자산이 GBI 체계입니다. 40개 포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 본토에는 7개 포대 정도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 그걸 통과하면은 패트리어트 팩3 MSE 포대가 한 96개 정도 포대가 미 전역의 주요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요격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노라드의 통제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스카타나라고 하거든요. 그게 발령이 된 다음에 이제 포트 그릴리에서 솟구쳐 오르는 GBI들이 날라오는 북한의 ICBM이라든지 지금 저게 GBI군요. 그렇습니다. 적성국의 그 요격탄을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GBI가 요격률이 58% 정도 돼요. 그래서 표적 한 개당 3발 이상을 사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40개 포대가 전부 사격을 하면 한 83개 표적 정도를 요격할 수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미 본토를 때리려면 알래스카만을 목적으로 때리는 적어도 83발 이상의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이 쏜 ICBM을 요격에 사실 실패하는 상황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시나리오가 이제 되려면은 북한이 정말 미국의 모든 감시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 발사 코드도 분실하고 이런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주요 ICBM 기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중리와 유상리 기지가 있어요. 저 중에서 회중리 기지에 지금 사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나왔던 화성 17형이 바로 저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리 기지는 주로 북한의 최신형 탄도탄들을 전력화, 검수 사격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기습적으로 사일로에서 솟구쳐 오르는 핵탄이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미국의 어떤 요격 결심 체계를 다 통과하고 나서 떨어질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네요. 쉽지 않죠. 거의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김민석 연구위원, 미국 내에서 오히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시나리오에서 기술 자문을 맡은 MIT의 시오도르 포스털 박사가 대표적인 부정론자인데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M&D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수천억 원 달러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그 UCS라고 하는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이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어요. 이들이 자꾸 MD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 미국 국방부가 성공을 과장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 MD의 역사가 50년 된 이상 역사인데 그중에서 초기 발전에서 실패한 거나 이런 거가 그다음에 21세기에 시작된 이 요격 시험 같은 거를 한꺼번에 보면 요격 성공률이 낮다. 수십 년 동안 몇 번밖에 못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실전에서 사용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핵미사일 특성상 이런 의심들이 쉽게 줄어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 will direct our military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Great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will all be made in the USA. 자, 그러니까 미국판 아이언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준비한 오늘의 퀴즈는 미국판 아이언돔은 땡땡을 기반으로 한 요격 체계다. 땡땡을 기반으로 아이언돔이니까 지상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우주를 기반으로 한 요격 체계입니다. 우주요? 무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에 후속해서 나오는 보도를 살펴보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노스먼 그루먼이라는 회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GPI라는 개념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거는 EKV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BI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 있는 요격탄이 EKV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주상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MOKV라는 걸 연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구를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GBI가 돌파됐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GPI 체계가 또 요격을 하고 GPI가 돌파가 되면 사드나 SM3가 또 요격을 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는 이런 다중 요격 체계를 구성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겠다 이런 설명인데 자, 김민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는 사실 이스라엘 같은 좀 좁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좀 효과적이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약간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이제 동명이인이 있고 제가 동명이인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아이언돔이 말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트럼프가 말하는 아이언돔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고 트럼프가 말한 미국판 아이언돔은 미국 대륙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미사일 요격 체계이고 단순한 이름만 동명이인 사람이 다른데 이름이 같은 것처럼 체계 이름이 다 같고 이제 기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도 레이건 정부 때도 비슷한 걸 사실 추진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걸 꺼낸 거예요. 우주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하자면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엄청난 양의 이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것을 개선하되 새로운 브랜드로 리브랜딩 한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 그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이런 정부적 연구 개발을 하려는 시도가 익힌다고 미국 본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미국의 방어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나리오 가설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게 진짜로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ICBM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북한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에 SLBM을 싣고 은밀하게 미 본토 근해까지 갈 수 있다면은 그건 타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습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ICB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도 많은 감시 체계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습 효과 달성 자체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시나리오지만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은 대단히 낮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미국의 배경을 잘 파악하고 우리한테 영향이 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라는 기관으로 정부의 다이어트를 하고 제대로 세금을 많이 쓰는지 이거 감시하는데 이 미사일 방어도 같은 맥락으로 아이언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고 기존 체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감시하는 거 그 미국 측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좀 걸러서 들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가설이다라는 점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또 재연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오늘 북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